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비라일리 증권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티커는 BMNR, 그러니까 BMLR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로 무려 $90를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시작했어요. 이게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꽤 공격적인 목표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회사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빌 아일리는 BMNR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이라는 좀 생소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자산 재무기업, 줄여서 DATCO라고 하는데요. DATCO, 네. 이 개념을 제시하면서 BMNR을 단순한 암호화폐 채굴 회사가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인 재무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재무 전략을 활용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DATCO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BMNR이 어떻게 이 모델에 부합하는지, 또 빌 라일리가 왜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지 그 배경과 논리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그 핵심 개념부터 좀 풀어주시죠. DATCO, 디지털 자산 재무기업 비라일로린, 이걸 설명하면서 약간 폐쇄형 펀드와 비슷하다고 비유했던데요. 네, 그 비유가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BNMR의 경우는 주로 이더리움, 그러니까 ETH, 이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폐쇄형 펀드처럼 움직인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중심의 폐쇄형 펀드라.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적극적인 재무관리입니다. 영어로는 Active Treasury Management라고 표현했는데요. 적극적인 재무관리. 이게 뭐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의 시장 가격, 그러니까 주가를 이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주로 이더리움이겠죠. 이 자산의 양을 늘리거나 혹은 주식 하나당 돌아가는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뭔가 계속 액션을 취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첫 번째는 이 BNMR의 주가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을 때요. 높게 평가받는다 함은? 회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이걸 우리가 NAV라고 부르잖아요. 네, NAV. 이 NAV보다 주가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상황, 이걸 보통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죠. 프리미엄 상태일 때. 네. 이럴 때는 회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유상증자 같은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뭘 하느냐? 바로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들이는 거예요. 주가가 비쌀 때 팔아서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산다? 맞습니다. 그러면 회사 전체적으로 보유한 이더리움 양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주식 하나당 돌아가는 순자산 가치, 즉 주당 NAV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요? 주가가 NAV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NAV보다 싸게, 즉 할인 상태로 거래될 때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때는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입니다.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 네,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 즉 주당 순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영리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고평가되면 주식을 팔아서 자산을 늘리고 주가가 저평가되면 주식을 사들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평가를 이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려려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적극적인 재무관리의 핵심이고 DATCO 모델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 라일리는 BMNR이 이걸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군요.
보고서를 보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이다, 기관 대상 수탁 서비스 파트너십, 그리고 이런 자본 조달 능력을 근거로 들면서 NAV 대비 1.3배에서 1.5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BMNR이 가진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얻는 꾸준한 수익, 또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맡길 수 있는 수탁 서비스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 그리고 필요할 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시장이 BMNR 주식에 단순한 NAV 이상의 가치, 즉 프리미엄을 부여할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아까 주가가 프리미엄 상태일 때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 가치가 계속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는 가치 창출이라고 하지만 내 주식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게 좀 뭐랄까 함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주식 희석 문제는 DATO 모델을 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약점 혹은 리스크 요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라일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물론 신주 발행으로 단기적인 희석 효과는 발생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뭘 사죠? 이더리움을 산다고 했죠? 네. 만약 그 사들인 이더리움의 가치가 앞으로 크게 상승한다면 그 가치 상승분이 주식 희석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당 순자산 가치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이 DATO 모델의 핵심적인 가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성장을 위한 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장을 위한 희석이라. 물론 전제 조건은 이더리움 가격이 정말로 올라야 한다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델의 성공은 기초자산, 여기서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상당히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랄리가 암호화폐 강세론자들이라면 DATCO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나오는군요. 레버리지된 수익률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 레버리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빚내서 투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단순히 부채를 이용한 재무 레버리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레버리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두 가지나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운영 레버리지입니다. BMNR이 이더리움만 다루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 채굴 사업도 병행하거든요. 아, 비트코인 채굴도 하는군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채굴 사업은 초기 시설 투자비나 또 계속 들어가는 전기요금 같은 고정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비용 구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가격,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손익분기점만 돌파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영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고정비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아, 비용은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레버리지고요. 네. 두 번째 레버리지가 아까 설명드린 DATCO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재무 레버리지. 어떻게 다르죠? 주가가 NAV보다 높은 프리미엄 상태일 때 뭘 한다고 했죠?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죠. 네. 그 자금은 누가 되는 건가요?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투자자들의 돈, 즉 주식시장의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 자산, 여기서는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남의 돈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 셈이네요. 네. 이게 바로 재무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채를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주식 발행을 통해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산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 B점 랠리의 예측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냥 이더리움을 직접 사서 보유하고 있었을 때 얻는 수익률보다 이 B점 NR 같은 DATCO 주식을 통해 훨씬 더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운영 레버리지란 재무 레버리지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져서 암호화폐 상승기에는 기초 자산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 주가가 훨씬 더 크게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투자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B점 랠리가 레버리지된 수익률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보고서에서 예시로 든 걸 보니까 BMNR 주가가 2025년 연초 대비 무려 590%나 상승했다고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비점 랠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DATCO 모델이 상승장에서 어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거죠. 와, 590%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상승장에서 그렇게 크게 오를 수 있다면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상승 잠재력만큼이나 하락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 DATCO 모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델을 실행하는 주체, 즉 BMNR이라는 회사 자체인데요.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회사가 제대로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비라일리는 이 BMNR의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이제 개별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 비 라일리가 본 BMNR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공격적인 이더리움 매집 전략을 통해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DATCO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 선점 효과와 함께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아크요. 그리고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만든 파운더스 펀드 같은 아주 유명한 투자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 자체도 이 회사의 전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확실히 아크나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했다는 건 상당한 무게감이 있네요. 기술적인 강점 같은 건 없나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액침 냉각 기술을 채굴 시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비 와일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액침 냉각이요? 그게 뭐죠? 네, 이게 뭐냐면요. 채굴 장비들이 작동하면서 엄청난 열을 내뿜거든요. 네, 전기 먼긴 하마, 더 열도 많이 나고. 맞아요. 그 열을 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적인 방식은 그냥 공기로 식히는 거잖아요.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걸로요. 그런데 액침 냉각은 이 뜨거운 채굴 장비들을 아예 특수한 냉각 용액 안에 푹 담궈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아예 액체 속에 넣는다고요? 네, 이게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열 전달 효율이 훨씬 높아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그렇죠. 채굴 산업이 항상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가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그로 인한 환경 문제잖아요. 맞아요. ESG 측면에서 늘 공격받죠. 네,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요. 그런데 이 액침 냉각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그런 ESG 관련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BMNR의 중요한 기술적 강점이라고 비 라일리는 평가한 겁니다. 세계 최대 이더리움 DATRTO 지위, 유명 투자자 유치, 그리고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확실히 매력적인 강점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죠. 약점은 어떤 것들이 지적되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역시 이더리움 가격에 너무 좌우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네, 그 점이 가장 본질적인 약점이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RN의 사업 모델 자체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크게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다면 회사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전통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예상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 우리가 DCF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DCF 모델. 그걸로 비엔나를 평가하면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가격인가 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현재 BNRL의 주가 수준이나 비 라일리가 제시한 $90 목표가를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DATCO 모델 자체가 미래의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NAV 프리미엄 유지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고평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주식 희석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성장을 위한 희석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의 불만이 쌓일 수도 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주식 희석 가능성은 DATCO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항상 안고 가야 하는 부담입니다. 경영진이 이 희석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희석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주주들에게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강점도 뚜렷하지만 약점과 위험 요인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라일리는 매수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건 아마도 기회 요인이 이런 약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기회들을 본 걸까요? 네, 기회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히 가격만 오르내리는 자산이 아니라 그 위에서 탈중앙 금융, 즉 디파이나 대체불가 토큰, NFT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이후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분 증당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있고 레이어 2 솔루션 등을 통해 확장성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더리움 생태계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사용자와 자금이 유입된다면 BMNEL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도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들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 편입이 본격화된다면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BMNER 같은 대규모 보유자에게는 상당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BMNL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흥미로운 가능성 중 하나로 비라일리가 언급한 것이 바로 BMNL이 가진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활용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요? 채굴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시설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주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들은 사실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갖춘 시설들이거든요. 이걸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 모델 학습입니다. 요즘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 학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가 괜히 오르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신약 개발이나 기후 모델링 같은 대규모 과학기술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HPC 서비스 시장도 있습니다. 만약 BMNR이 자사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이런 AI 학습이나 HPC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산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훨씬 안정적인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얼마나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 매력적인 기회 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AI나 HPC로의 확장 가능성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위험 요인입니다. BMNR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역시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침체 가능성이나 정부 규제겠죠.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시다시피 극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혹독한 침체기, 이른바 크립토 윈터를 겪었잖아요. 네, 겪었죠. 만약 또다시 그런 장기 침체기가 온다면 이더리움 가격은 물론이고 BMNR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DATCO 모델의 레버리지 효과가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작용해서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정부 규제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국 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채굴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거나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매기거나 혹은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 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규제 리스크는 산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대체 투자 수단의 등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더 쉽고 싸게 투자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나온다면요.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굳이 BMNR 같은 회사 주식을 그것도 NAV의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ETF 사면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BMNR이 누리던 그 NAV 프리미엄이라는 게 확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등장은 BMNR과 같은 이더리움 기반 DATCO 기업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ETF는 운용 보수가 매우 낮고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BMNR은 앞으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투자자들이 ETF 대신 우리 회사 주식을 사야 하는가? 그 답은 결국 BMNR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단순히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는 알파, 즉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알파 창출 능력? 네, DATCO 모델의 핵심인 적극적인 재무 관리를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 이더리움 보유량을 조절하거나 스테이킹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ETF 투자자들이 얻는 단순한 이더리움 가격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NAV 프리미엄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BMNR 경영진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ETF와의 경쟁 말고 다른 경쟁 요인은 없나요? 예를 들어 다른 채굴 회사나 DATCO 회사들과의 경쟁 같은 거요. 물론 있습니다. 채굴 부문만 봐도 더 저렴한 전기 요금을 확보하고 더 효율적인 최신 채굴 장비를 남들보다 먼저 도입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건 계속해서 비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DATCO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BMNR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려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 MSTR이죠. 네, 잘 알죠. 이 회사는 이미 시장에서 비트코인 ANAV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BMNR이 이더리움 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얻으려면 이런 기존 강자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셈입니다. 또 이더리움 쪽만 봐도 샤플링크 게이밍, 티커 SBT 같은 회사들도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투자 자본을 놓고 이런 경쟁사들과 계속 싸워야 하는 거죠. 경쟁도 치열하군요. 공급자 측면의 영향력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채굴 장비 만드는 회사나 전기 회사 같은 곳들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고성능 채굴에 필수적인 맞춤형 반도체 칩, 우리가 ASIC이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네, ASIC이요. 이 ASIC 칩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됩니다. 이 회사들의 기술 개발 속도나 공급 물량, 가격 정책 등이 채굴 회사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 대규모 채굴 시설을 운영하려면 안정적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형 에너지 기업들과의 전력 구매 계약 협상력 역시 채굴 회사의 원가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런 공급자 측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군요.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 전망만 볼 게 아니라 ETF 같은 대체제의 등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쟁사와의 관계, ASIC 칩 확보나 전기료 같은 비용 문제, 그리고 정부 규제나 거시경제 상황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BMNR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것 등은 DATCO 모델의 핵심인 NAV 프리미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을 때는 높은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 얼어붙으면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오히려 할인 상태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했던 그 숫자로 넘어가 보죠. 비 라일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 90달러입니다. 지금 주가가 50달러대 초중반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이건 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일까요?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비라일리가 설정한 여러 가지 매우 낙관적인 가정들이 모두 현실화되었을 때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나름의 계산 모델이 있긴 합니다. 어떤 가정들이 깔려 있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가정은 당연히 기초자산인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훨씬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슈퍼사이클이 와야 한다. 그렇죠. BNNR의 가치는 결국 이더리움 가격에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가 엄청난 랠리를 보이지 않으면 90달러는 사실상 의미 없는 목표가가 됩니다. 비라일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가정했는지는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건 당연하겠네요. 또 다른 가정은요? 두 번째는 BMNR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계속 신뢰를 얻어서 주가가 NAV 대비 1.3배에서 1.5배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프리미엄 유지. 네. 아무리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도 시장이 BMNR 주식에 프리미엄을 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겠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혹은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이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유지가 두 번째 핵심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BMNR 경영진의 실행 능력에 대한 가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입함으로써 자산 규모로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DATCO 모델이 계속 잘 돌아가야 한다? 맞습니다. DATCO 모델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본 조달이 원활하지 않거나 조달한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더리움 매입 타이밍을 잘못 잡는 등 경영진의 실행에 문제가 생기면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라일리는 경영진이 이걸 잘 해낼 거라고 가정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가정도 있을까요? 네 번째는 외부 환경, 특히 규제 환경에 대한 가정입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규제 환경이 유지될 거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이나 주요국에서 갑자기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편다면 앞서 말한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소용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성공적인 자본 조달과 자산 확장, 그리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 와 정말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9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90달러 목표 주가는 BMNR의 현재 펀더멘털이나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비라일리가 그리는 미래의 매우 이상적인 시나리오, 즉 암호화폐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그 안에서 BMNR이 DATCO 전략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능성, 그것도 아주 장밋빛 가능성에 크게 베팅한 목표가라고 봐야겠네요. 자, 오늘 비라일리 증권의 BMNR 분석 보고서를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DATCO라는 새로운 개념부터 시작해서 BMNR이라는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그리고 90달러 목표 주가의 의미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라일리의 이번 분석은 BMNR이라는 회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더리움 채굴하고 보유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에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하는 일종의 대리 투자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 거죠. 이더리움 투자의 대리 수단. 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적극적인 재무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DATCO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일 때 기초자산 상승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소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비라일리 주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투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치 투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잠재적인 수익률이 매우 높은 만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손실 위험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투자 논리가 성공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거시적인 요인, 즉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더리움이 정말 비랄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둘째는 미시적인 요인, 즉 BMNR 경영진이 DATCO 모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긍정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비랄리의 낙관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겠죠. 결국 투자 결정은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BMNR이나 유사한 DATCO 모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신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먼저 냉철하게 판단하신 후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랄리의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본인의 책임하에 내리셔야 합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오늘 분석을 쭉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MNR 같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이더리움 같은 유형 자산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경영진의 재무 전략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 비라일리가 강조했던 그 프리미엄이라는 무형의 요소가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심리와 기대감이 가격에 크게 반영되는 자산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선 이런 적극적인 재무관리 전략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리미엄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